안녕하세요. 남편과 쓸쓸히 살아가는 70대 여자입니다. 곧 다가올 12월 15일은 저와 남편에게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와 남편은 심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 이불을 뒤척이고 하죠. 그러다 결국 오늘은 잠을 청하지 못했고, 오늘은 또 어떻게 밤을 보낼지 고민하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일을 하며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니 마음 무거운 사연을 글로 적어보면 한결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이 아픈 마음을 덜어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기 시작해봅니다. 저는 포항에서 남편과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몇 번 가게를 전하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꾸준히 가를 하며 아들과 막내인 딸을 키웠죠.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이, 의신, 우리 고여사님. 오늘은 인물이 한층 더 빛을 발하시나요? 두 아이 모두 착했으면 특히 막내 아들은 굉장히 착한 효자였다. 나온 후 그대로 서울에 터를 잡은 아들은 며느리 없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우리를 보러 내려왔어요. 저희 딸도 결혼한 후 수원에서 살고 있던 터라 둘만 남은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말이죠. 무려 시간이 훌쩍 넘는 그 거리를 말입니다. 요새도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이쪽 일이 다 그렇죠. 그래도 일은 재밌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좋고요. 아들은 광고 기획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섭외 문제로 유명인과 연예인도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아 가끔씩 저희에게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며느리, 넌 비설 힘들지 않아. 드라마 보면 막 회사 대표가 자기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하던데. 아니에, 어머님, 그건 그냥 드라마니까 그런 거죠. 저희 대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게다가 회사는 이 댓글은 매우 길고 직관적인 문장을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뒤죽박죽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나누어 읽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수정해드릴까요? 사랑했기 그런 자기 딸이 더욱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6살이던 해 어느 날부터 아들은 좀처럼 포항에 잘 내려오지 않더군요. 아들 요새 일이 많이 바빠하네요. 요즘 회사가 좀 바쁘네요. 애 엄마도 그렇고요. 추석에 못 가서 많이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엄마 바빠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석 달이 넘도록 그렇게 바쁜 건지. 아들의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도 바쁘다고 하니 혹시 애들이 건강을 망치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일주일 뒤 저는 아들의 집으로 보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잘 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려나 싶어 기다리던 와중 양반은 못 되는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집에 보약 보내신 거 방금 봤어요. 수고스럽게 보약은 또 언제 지어서 보내셨어요? 죄송하게 감사해요, 엄마. 무슨 부모가 자식 챙기는데 수고할 게 뭐가 있니? 근데 시간이 10시간 넘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무슨 회사가 직원 퇴근을 이렇게 늦게 시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포항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은 이틀 다 쉬어서요. 그런데 아들은 뜬금없이 그 밤에 포항으로 내려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째 목소리가 전보다 더 힘이 없는 것이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피곤한 와중에 이 먼 거리를 장거리 운전까지 해가며 오는 건 위험할 것 같더군요. 이 시간에 피곤한데 운전 오래 하면 사고나 그러지 말고 푹 좀 잔 뒤에 내일 오거라. 소율이랑 애미도 같이 올 거니?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해준 꼬마 무침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냥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소율이 처갓댁에 가 있어요. 애엄마가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고요. 제가 말려봤지만 아들은 귀여운데 그 시간에 포항으로 내려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그냥 자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광호가 새벽에 와서 밥을 먹겠다니까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온 애가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죠? 안 먹어도 우선 차려놔야죠. 가만 보자 이 시간에 꼬막을 사오는 때가 있나? 꼬막이 맛있겠다던 아들의 말이 떠올라 저는 급하게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시장이 열렸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저는 꼬막 음식을 파는 식당에 들어가 사정을 한 뒤에야 겨우 꼬막을 한 봉지 샀어요.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꼬막을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인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오랜만에 아들을 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싶어 저는 연신 물을 마시며 두근거림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렘이 아니라 곧 다가올 불행을 경고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 있대요? 김광호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새벽 1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저는 다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이름을 들어보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인 것 같았는데 응급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 앉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병원 관계자의 말에 저는 그만 바닥에 스레로 주지 않고 말았어요. 김광호 씨가 교통사고로 조금 전에 긴급 이송됐어요. 아드님 상태가 위독해 지금 급하게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내분은 연락이 안 되시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뭐라고? 계속 설명하는 듯했지만 제 귀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저 병원 측에서 말하는 대로 동의를 한 저는 그새 잠든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워 다급하게 서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데 몰라요. 그냥 해가 위독하다는 말만 알아들었어요. 여보 빨리요. 빨리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깊게 잠에 든 건지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한참 동안 이어진 아들의 수술을 기다리는 내내 끝내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죄송해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 휴대폰을 무무로 해놓고 푹는데 설마 이런 일이 생겼을 줄은. 며느리는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상태였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그나 근데 실려올 때부터 워낙 상태가 심각했어요. 깨어날진 하늘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대.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 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이후로도 아들은 혼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던 아들은 1대1로 상주 간병인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아들이 언제 깨어날지 의사도 장담을 하지 못했고 대학 병원에선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없었고 남편과 저도 장사를 해야 했고 며느리도 여전히 안사돈께 손녀를 맡긴 후 일을 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희가 자주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님 예, 걱정 마세요.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필게요. 40대 후반이던 병인분은 말투에 이북억양이 섞여 있었다. 있더군요. 즘 조선족 출신 간병인들이 많으니 그쪽 분이신가 싶더라고요. 저는 포항으로 들어간 뒤에도 주말에 하루 이틀은 남편에게 식당을 맡기고 꼬박 서울로 내려와 아들 곁에 붙어 지냈습니다. 이틀을 보내는 날엔 아들의 곁에 오래 붙어 있고 싶어 병원에서 30분 거리의 아들 집이 아닌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곤 했죠. 남편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아이 식당 문을 닫고 아들을 보러 왔고요. 어머님 뵀으면 저는 소율이랑 집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며느리와 손녀도 아들의 병원에서 잠깐씩 밖에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몸고생, 마음고생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며느리를 최대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저는 조용한 병실에서 자연스레 간병인 이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거리가 떨어지자 이모님은 제게 자신의 사연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들어보니 사연이 참 딱하게 되었더군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해 중국을 거쳐서 이곳에 오기까지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탈북민이 그나 어쩐지 어이 다르다 했어요. 말로만 탈북기 힘들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는 건 처음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물론 전보다야 먹는 거,
입는 거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평탄지 않았어요. 전 20년 전에 이곳에 온 뒤로 2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2번 다 모두 실패로 끝이 났죠. 처음에 제게 다가올 땐 두 인간 다 참 착하고 친절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건 호기심과 동정이었더구요. 탈북민이라는 탈북민이어서 불쌍해했던 거죠. 첫 번째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절 무시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엔 우리 아들을 탈북민 자식으로 만들기 싫다면서 애까지 뺏고 저를 내쫓아요. 버렸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세뇌시켜놨는지 아들들도 절 만나기 싫어해서 이혼하고 여애 아들을 제대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두 번째 남편도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때 애도 낳지 않고 금방 이혼해버렸고요. 첫 번째 남편은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인간은 저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간병인이라면서 속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모님은 자기 불쌍하게 볼 필요 전혀 없다고 웃으시더군요. 지금은 쉬는 날에는 등산도 가고 에어로빅을 배우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모습이 참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여 저는 이모님이 멋진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따로 드리는 수입니다. 아번 왜 이러세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아들 잘 돌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이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 부디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그런 이모님을 응원하는 마음과 또 우리 아들을 더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모님께 뵐 때마다 10만 원씩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과 친분을 쌓아나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고가 난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 이모님께 큰 은혜를 입는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어머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간병인한테 돈 따로 지어주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 병원에서 주는 돈 받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꿀 빠는 사람들이라고. 여느 때와 같이 아들을 보러 간 주말이었는데 며느리도 마침 병원에 와 있더군요.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며느리는 항상 간병인들을 무시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나 싶어 몇 번 난무했는데 일하랴 혼자 손녀 돌보랴 남편 병원 오고 가랴 가뜩이나 지쳤을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싫은 소를 하려니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며느리가 간 뒤 제가 대신 이모님께 사과를 하고 했죠. 그리고 그날도 며느리는 이모님이 뻔도 불구하고 이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군요. 저는 이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황급히 주제를 돌렸어요. 소율이는 안사돈서 봐주고 계시니네.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우더니 그 사이 저 또한 외투를 막 벗으려는데 갑자기 모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모님 아들 살리고 싶으면 빨리 쪽지 받으세요. 여기 USB요. 며느리 돌아오기 전에 얼른요. 그러더니 이모님은 제 손에 작게 접힌 쪽지와 USB 하나를 재빨리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뭐라고 말을 하려던 이모님은 금세 돌아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황급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한 아들의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의아함이 들더군요. 저는 얼른 주머니에 쪽지와 USB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저러된 다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돌려대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애미야, 아무래도 나 잠깐 다시 나가봐야겠다. 방금 서울 사는 지인한테서 급하게 만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온 전 궁금한 마음에 쪽지를 얼른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쪽지엔 더덕 의미 모를 말이 적혀 있더군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며느리의 실체가 USB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얼른 컴퓨터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의 실체라니 이런 뜻밖의 사실을 갖고도 불길한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USB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컴퓨터 있는 곳을 생각하니 제일 먼저 아들의 집이요. 떠오르더라고요. 손녀도 있지 않고 사돈도 모두 친정에 있다고 했으니 혼자서 이걸 확인해 보기에 아들의 집이 제격인 것 같았죠. 딸 집에 있지. 박서방도 집에 있어? 그럼 성빈이 박서방한테 맡기고 내가 얼른 내 오빠 집으로 좀 와 보거라고 하네.
저는 수원에 사는 딸에게 USB 사용법을 물어볼 요량으로 딸을 불러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며칠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집에 들어간 전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그러는데 대근미시오. 할머니,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해맑게 저를 반기는 소녀와 어딘가 낯선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있었죠. 그 남자는 손녀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자마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에게 내 차 누구냐고 물었는데 옆에 있던 소녀가 그 남자 대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전부터 엄마랑 저랑 같이 사는 삼촌이에요. 삼촌이랑 엄마랑 엄청 친한가 봐요. 둘이 맨날 손잡고 꼭 껴안고 있어요. 같이 산다고 저 사람이랑 너희 외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외할머니 요새 우리 집에 안 와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유치원 가는 날엔 매일매일 외가집에서 지내요. 소율아, 저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아주 민숙이 친구인데요. 다크 남녀들이 얼마나 친하면 같이 살기까지 하면서 손잡고 껴안고 해요. 아주머니, 저는 놀란 마음에 차마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 집을 다시 뛰쳐나왔어요. 심장에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 짧은 정황만 보면 며느리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확실했고 대담하게 제 아들 집에서 소녀까지 버젓이 있는 그 집에서 살림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USB 꼭 진 채 근처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 놈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는지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그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전화를 받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딸은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USB 아는 거 어떻게 보는 거니? 어떻게? 오빠 집은 안 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얼른 가자. 딸은 그런 저를 의아하게 보며 저를 차에 태워 한 PC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딸이 틀어준 USB 속 음성들을 모두 듣고야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USB에 들어있던 파일은 모두 음성 녹음 파일이었는데 그곳엔 이모님의 말처럼 아주 끔찍한 며느리의 실체가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자기 소율이랑 잘 놀고 있어? 난 한두 시간쯤 있다가 얼른 집에 들어갈게. 그냥 지금 오면 안 되냐고? 안 돼. 그래도 병원 간호사들, 남편 걱정하는 아내. 코스프레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남편 세상 떠나면 아무 문제 없이. 남편 재산도 보험금도 다 나한테 넘어오지. 여보세요. 자기, 우리 엄마 오늘 집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나랑 밖에서 데이트하다가 늦게 들어가자. 엄마한텐 야는 하는 거 알고 있어. 평일이 아예 집에 올리게 수요일일. 일부러 친정에 데려다 놓은 건데 보모 챙겨 한다면서 꼭 집에 가봐야 한다는데. 뭐야. 자기 짐은 다용도실에 잘 숨겨놔. 여보세요. 자기,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조심해야겠어. 이러다 우리 만나는 거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대표님 성격 잘 알잖아. 이런 구설수 절대 용납 못 하시는 거 빨리 남편이 알아서 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지도 빨리 끝낼 텐데. 아무도 없을 때 목이라도 졸라버려 알아요? 그냥 답답하니까 말이나 해본 소리야. 지금 뱃속에 우리 애까지 오주나 된 상황에 갑자기 저 인간이 깨어나기도 해봐. 내 남편, 우리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남편, 저렇게 된 날 나 미행해 당신 집까지 알아냈나? 10시가 다 되도록 당신 집에 들어간 내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고. 제발 소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자기 아내로 돌아와 달라고 문자를 남겼었다. 그리고선 40 넘은 남자가 엄마한테 위로받겠다고. 그 시간에 자기 엄마 보러 내려가다가 그 사달이 난 거지. 에휴, 한심해서 진짜 징그런 인간이.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내가 노래 불러도 우리 딸 때문에 안 된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버텨서 골치였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서 잘 됐다 싶었더니
저 상태로 이렇게 오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저러다 깨어나기도 하면 다시 이호 못한다고 난리치거나 아니면 내가 소송당해서 맨몸으로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진짜 끝까지 사랑이 골치 아프게 만든다. 저 진상, 이거 간병이 듣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거 듣는다고 뭐 어쩔 건데? 저 사람은 그냥 병원 커튼 같은 사람이야. 만나본 보호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이런 거 밖에다 다 일일이 말하고 다니겠어? 아무튼 자기 지금 계속 우리 앤 그냥 지워야 할까 봐 서운해도 어떡해. 지금 이상한 데서 배 불러오면 남편 애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이따 집에서 봐. 저와 함께 모든 파일 내용을 들은 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진실을 한 번에 알게 된 나머지 머릿속이 순간 새하야막 술장학재단 사돈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그놈과 제 아들 집에서 동거를 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아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서도 며느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찌르지요. 엄마,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세원이 맞지? 이거 누가 준 거야? 간병인 이모님이 주셨어. 그럼 언니가 병원 물건 취급했던 그 이모님이 여태 이걸 다 녹음해서 모아뒀다가 엄마한테 준 거야? 새언니 아니야.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저렇게 된 것도 결국 다 이 여자 때문이잖아. 딸의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머리를 숙인 채 저는 하염없이 오열했어. 불쌍한 제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 함께 먹으라고 보약 같은 거나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엔 그 사이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놨더군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할게요. 저 지금 우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본 저는 딸에게 부탁해 안사돈과 바깥사돈 휴대폰으로 그 파일들을 전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동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얼른 제 아들 집으로 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저는 사돈이 도착했을 시간에 맞춰 딸과 함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어머님, 지인분 만나러 가신다 하더니 여긴 어떻게 들리셨네요? 엄마, 아빠, 동철이, 너까지 여긴 어떻게 왔어?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돈과 사돈댁에 함께 있었는지 며느리의 첫째 남동생까지 딱 맞춰 도착을 했더군요. 저는 제 딸에게 손녀를 데리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어린 손녀가 이런 상황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과 가족이 모두 들이닥치자 그 집에 있던 며느리와 그놈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들 갑자기 여긴 어떻게? 어머님, 우선 이 사람은 제 엄청 친한 친구예요. 사정이 있어서 갈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한동안 여기서 지내게 해준 거예요. 소율이가 아직 뭘 잘 몰라서 오해한 모양인데 저 얘랑 절대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엄마, 혹시 엄마가 그나 오해할까 봐 그동안 엄마 여기 못 오게 한 거야? 그난 오해 받기 싫어서. 어머님,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까지 부르신 거 아니죠? 에이 너무 오버하셨다.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 애매히 애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제게 너스레가 떨던 며느리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뺨을 내려쳐 버렸습니다. 아 어머 오해. 넌 그렇게 친한 남자한테 자기라고 부르고 그런 놈에까지 대냐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면 뭐가 달라져야. 너 아주 내 아들 죽기만을 고사 지내고 있더라. 내 아들 저렇게 되기 전부터 저놈이랑 붙어 먹었다며 이혼해달라고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모험해놓고 지으라. 내 연락을 못 받았다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사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넌 저놈이랑 밤새도록 놀아놨으면 그러고선 내 앞에선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온갖 가식을 다 떨어. 내 아들 죽으면 내 아들 재산의 보험금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되는 편명으로 빠져나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내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게요.
제 말에 며느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자기 부모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박가사도는 그럼 며느리에게 달려와 냉큼 머리채를 잡고 등짝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부모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감히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김서방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김서방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 착한 사람 뒤통수를 치냐고? 그것도 내 딸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아빠, 나 임신했어. 임신까지 더러운 종자 나서 뭐하게, 그리고 애 지울 거라며 내가 아주 그 애새끼 제대로 떼주마. 엄마, 아빠 좀 말려봐. 나 이러다 큰일 나. 내가 진짜 큰일이 뭔지 알긴 알아. 아냐고? 나랑 내 아빠가 널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이제 내가 죽어서도 김서방 얼굴을 어떻게 보니?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을 보러 갔어도 너무 습니다. 너 당장 내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안사돈 제가 제 딸을 인간으로 키운 줄 알았더니 금수로 키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박가사돈은 거칠게 며느리를 제 앞에 무릎 꿇렸다. 그 옆에서 안사돈과 박가사돈도 함께 제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군요.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입니까? 당신들 딸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애미, 너 당장 내 아들 원래대로 돌려놔라. 어이, 천벌 받을 거사. 저는 그 앞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그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서 있다가 슬금슬금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가긴 어딜 가? 당신이 이 사건의 주범이자.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남동생에게 뒷덜미를 붙잡히고 말았죠. 그놈은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버둥대다가 결국 며느리의 남동생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후에야 제 앞에 후다닥 무릎을 꿇더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냥 민숙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내 아들 아내를 빼서 가고집까지 기어들어온 당신이 잘못이 없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구먼. 너희 둘,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안 싸두누갈 바깥 싸두누갈지에 앞으로 절대 내 아들 병원에 못 오게 하세요. 그리고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당신들 딸 끌고 가고 전현 지금까지 싹 다 빼세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에서 손녀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던 딸은 어떻게 됐냐며 제게 묻더군요.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준 뒤 딸에게 아들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손녀를 맡아달라고도 부탁했죠. 병원으로 돌아온 전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모님에게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그 추악한 진실을 꿈에도 모를 뻔했어요.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그런 걸 녹음해서 모아둘 생각을 하셨어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너무 괘씸하다.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 자업자득이죠. 그 여자, 절 그렇게 무시만 안 했어도 제 앞에서 당당히 그런 통화할 생각이나 있겠어요. 아휴, 딱 하셔라. 펑펑 우세요, 사모님. 울지 않고 속에 담아두면 다 병이 됩디다. 이모님은 20살이나 많은 저를 꼭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었죠. 제 아들이 너무, 그런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 눈물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모두 듣은 남편 또한 엄청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식당까지 닫고 단숨에 서울로 내려와 그새 사돈댁에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거기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온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와 아들을 붙잡고 꺽꺽대며 울었죠. 저는 남편에게 장사를 맡기고 서울의 아들 집에 거주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저는 법원에 아들의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여 아들의 대리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처럼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 성인에겐 가까운 주변인이나 가족이 성년 후견인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자격이 주어지면 대리로 법이나 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작 그것만으로는 이 원통함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다짜고짜 대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나가세요. 네, 저를 본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마구 내쫓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마구 밀치며 소리쳤죠. 여기 대표님, 어디 계세요? 좀 나와 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나 이 회사에서 안 나갑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임민숙 씨 시어머니 되십니까? 소란이 커지자 소식을 들은 대표가 드디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대표가 나타나자 며느리는 안색이 새파랗게 질렀습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의식했는지 저를 대표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대표에게 시근덕대며 며느리와 그놈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다. 저는 그 대표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치고 이런 말하는 거 대표님 입장에선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난다긴다는 연예인들 다 상대하는 큰 광고 기획사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계 쪽 이야기라면 더 큰 관심을 가져주죠. 어디서 우리 아들이 일하던 광고 기획사의 이름을 팔아서 이 일을 기사에 제보할까요? 이 회사도 나름 이름 있는 곳인데 기사가 나오면 회사 이미지 크게 실추될 겁니다. 그죠? 대표님이 굉장히 명예와 회사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직원들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 차원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직원들을 처단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라고. 제가 어떻게 모두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두 사람은 결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서 내보낼 테니 부디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생각해서 기사를 제보하지 말아주세요. 제게 부탁드립니다. 들었던 대로 며느리 회사 대표는 참된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더군요.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자신을 겁박하는 제게 불쾌함을 표할 법도 한데 그 대표는 제게 정중히 사과까지 해주더라고요. 대표의 확언을 듣은 후에야 저는 대표실을 나왔고 며느리는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며 징징대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회사 직원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 말을 했습니다. 기억해. 회사를 빠져나왔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찔리면서 살 거면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럼 널 이혼만 시키고 말 줄 알았냐? 이혼하고 그놈하고 둘만 아니라 뱃속에 더러운 그 애까지 셋이 시시덕대며 잘 살게 내가 내버려 둘 줄 알았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좋은 회사 다니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림도 없지? 너도 그놈도 걔 망시 실컷 당하고 이 회사에서 다 잘려버려. 그 뒤 저는 그 회사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며느리와 그놈은 며칠 뒤 곧바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또한 그쪽 어깨가 꽤나 좁아 소문이 쫙 퍼져 상간남은 같은 어깨 쪽으론 재취업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비서실 쪽은 이직할 때 전 회사 직원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으니 아마 임민숙 씨는 비서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가기 힘들 거예요. 부디 이 일로 어머님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나 걸렸지만 몇 개월 뒤 저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건네준 음성 파일과 아들이 휴대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문자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던 수많은 문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원통함을 참을 수 없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유책 사유가 전부 인정된 며느리는 굉장히 불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저는 며느리와 그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어 각각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만손녀는 끝내 제가 데려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안사돈 손에 자하다시피 한 손녀가 사돈을 너무 찾아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며느리와 너무 닮은 손녀의 얼굴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안사 민숙이 우리 바깥 양반이 한 푼도 지어주지 않고 그대로 쫓아냈어요. 앞으로 저도 절대 소요를 딸한테 보여줄 생각도 없고요. 딸 자식 잘못 키운 죄가 수요를 잘 키워내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돈에게 전혀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김서방의 유산인 소요리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며느리와 달리 그 상간남은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지 회사에서 잘린 일로 며느리를 원망하며 임신한 며느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하고 찌질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농가산에 마해하다가 며느리는 결국 중절 수술 시기를 놓쳤는데 그놈과의 이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임신 6개월 만에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도 잃고 상관남도 아기도 다 잃은 며느리를 바깥사돈은 끝까지 집에 들여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는 원룸을 얻어 밖에서 혼자 쓸쓸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안사돈께 몇 번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럴 때마다 안사돈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자신들은 며느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거 몰라도 사들이 우리 소율이 끔찍이 위해 은희 어련히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냐만 전 앞으로도 차마 소율이 볼 자신이 없네요. 부디 우리 소율이 잘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안 사던 딸처럼 금수만도 않게 키워주세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 깨어나면 그땐 소요를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사돈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안사돈 손을 잡고 있던 손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을 숨긴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소율이 아빠랑 같이 먼 나라로 떠나야 하거든. 그래서 당분간 우리 소율이 보러 못 와. 그래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잘 커야 한다. 그날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를 쏙 빼닮은 손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서 다시 손녀를 볼 수 있길 바랐건만 결국 그런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들은 이혼이 마무리된 지 약 석 달 뒤 그만 영영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이곳에서 기억은 모두 잊고 부디 하늘로 헐헐 떠나가려무나. 아들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아들의 회사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중엔 제가 얼굴을 아는 연예인도 많았죠. 김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맞아요. 항상 현장 나오시는 날에 연예인 스태프 할 것 없이 사비로 간식도 돌려주시고 아래 직원들도 나 잘 챙겨주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눈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아들의 빈소를 보니 평소 아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알겠더군요. 그런 아들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고 서글퍼 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다 말고 몇 번이나 오열을 해야만 했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덕분에 제 아들이 병생활이 편했을 거예요. 아휴,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저 사모님, 괜찮으세요? 자식 이름은 부모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들 괜찮아지겠죠. 이모님 덕에 아들의 복수는 해줄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차마 우리 아들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이모를지 못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저는 이모님에게 500만 원이든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님은 깜짝 놀라며 한사고 그 돈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더 큰 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래야 제 마음이 편하다는 말로 끝내 이모님 손에 그 사례금을 들려보냈죠. 그렇게 아들을 보낸 지도 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손녀를 보지도 손녀랑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사돈과 바깥사돈 그리고 손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의 장례였어요. 식당의 메뉴를 주문해 먹겠습니다 했어요. 정말 그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저 하나만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감미로운 음식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정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들의 기일이 다가온다면 그날은 또 다른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했던 소중한 일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존재를 느끼며 행복할 것입니다. 또 다시 아들과 함께한 것처럼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담아 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끝내 해주지 못했던 꼬막 무침을 매년 아들의 제사상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삶은 그 꼬막을 남편과 저는 차마 먹지도 못하고 그저 쟁여만 두다가 꼬막이 다 상한 뒤에야 전부 버려버리곤 하죠. 부디 제사밥을 먹으러 온 아들이 제가 만든 꼬막 무침을 원없이 먹고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직도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못난 자식아, 내가 널 얼마나 고생 중에 키웠는데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모들 박니? 그때 왜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었네? 딸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내 행복 또한 중요한 걸 왜 모르고 그 막대 먹은 여자에게 그렇게 매달렸나? 우리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2달이나 가게를 접어야만 했다. 슬픈 마음에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넌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데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호호 웃으며 밥을 먹고 술을 먹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거든, 광호야. 널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내가 있는 곳까지 전해진다면 부디 내 꿈속에라도 자주 놀러 하다오. 이제 더 이상 우는 모습이 아닌 엄마를 부르며 세상 해맑은 표정으로 웃어 보이던 환한 내 모습으로 말이다.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곧 만나러 갈게. 수도 없는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은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나면 서럽게 울기만 합니다. 아직도 억울해지죠. 남편이 걱정되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 부디 이 사연이 하늘에다 제 마음 아들에게 전해져. 부디 앞으로는 환하게 웃는 아들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사연을 쓴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더군요. 첫 문장을 쓴 지 다 3가 지나서야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쓸 수 있었으니 말이죠. 덕분에 닷새 동안의 밤이 조금은 짧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다른 사연을 보낸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쭉 사연을 써보니 정말로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제 사연이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겠지만 제가 다른 사연을 들으며 공감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제 사연을 듣는 동안만큼은 다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